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정답 지문과 기타 지문 이렇게 두 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답 지문 위주로 암기를 반드시 빠짐없이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모든 그 단원들마다 제가 정답 지문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답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OX를 판단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마치 학교 다닐 때 친구랑 서로 시험 공부한 걸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테스트하는 내지는 예능이라든지 쇼 프로그램에서 문제 틀리면 물에 빠지고 이런 류의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 헌법법 조문일 수도 있고 판례의 결론 내용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맞는 지문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맞는 지문을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빨리 지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빨리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법 과목 같은 경우 특히 헌법은 중간에 뭔가 단어를 집어넣어서 판례를 바꿔서 낸다? 불가능합니다. 판례라는 건 그 사안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인 바 그걸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순간 문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냥 있는 판례를 그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판례의 결론, 즉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 마지막 서술어만 바꿔서 내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오답 포인트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즉 제가 요거는 요렇게 바꿔서 틀린 지문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 말고는 틀린 지문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문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볼 때도 한 땀 한 땀 단어 읽을 필요 없고요. 키워드 체크해서 대부분은 결론만 곧바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헌법만 놓고 봤을 때 헌법 20문제를 풀 때 합격생들 기준으로 보통 몇 분 걸리느냐? 조금 평균적인 시간은 13분 정도. 정말 빨리 푸는 친구들은 10분 정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마킹까지 끝냅니다. 그게 가능할까? 네, 헌법은 가능합니다. 키워드 가지고 OX 판단해서 그 오답 포인트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듯 헌법은 뭔가 그대로 암기하는 과목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문제의 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제가 맛보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중에 70%는 다 판례라 그랬죠. 근데 그 판례는 대부분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형사법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이겠지만 헌법 과목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대부분인데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은 일반 법원과 좀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대부분의 판례는 이른바 헌법소원 판례인데요. 헌법소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력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즉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행정부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위법인지 적법인지. 그러면 이 세 가지 권력기관들이 각자의 권한을 나누어서 행사하는데 원래는 이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주 걸출한 특이한 놈이 나타나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만드는데요. 이른바 히틀러입니다. 역사상 가장 법을 잘 지킨 내지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군주가 히틀러였습니다. 웃기게도 히틀러는 실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에도 전부 다 법에 근거해서 당시에 건강보건증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거해서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야,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집행한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법 내용 자체가 이상한 법, 이른바 막 거지 같은 법이다. 그러면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걸 별도로 만듭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고요. 결론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죠. 국회, 정부, 법원은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회의 법률을 날려버리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법이나 위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법 이거 문제가 있네. 헌법소원 청구하자. 이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은 경우에 그 경우에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왜 적었냐 하면 만약에 그놈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아닌 경우가 있을까? 예,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태아,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즉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면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합헌 위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 재판소에서 심사할 가치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각하랑 전혀 무관한 단어입니다. 여튼 이 각하라는 요건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유인즉 이것도 역시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실제로 왜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때 나는 승소율이 몇 %다. 이런 광고를 하는 놈들은 일단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변호사법상 승소율을 광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전혀 쪽팔려 하지도 않고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 소송이나 헌법소원 이런 게 적법하지 않아서 이른바 각하 결정, 각하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법조인으로서. 법하는 놈이 요건을 못 찾아서 제대로 심판 청구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청구를 해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건 거의 바지에서 똥 싼 놈, 뭐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로스쿨 내지는 법대에서 어떤 경우 각하를 맞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 대상이 되는지 이걸 정말 중요하게 교육을 합니다. 왜? 각하 판결 받게 되면 바지에 똥 싼 놈이 되니까 교육을 잘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출제 과정이 좀 독특하죠. 즉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출제를 합니다. 즉 현직 경찰관들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그 고시계라고 해서 별도로 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내년 내지는 내후년에 그런 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만약에 우수한 성적으로 뭐 형법이나 뭐 헌법을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일하다가 중간에 차출됩니다. 왜 차출하지? 시험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마루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지 수험생들을 불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둬놓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출제위원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보조위원들이 너무 문제를 잘 푼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렵게 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토로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론 고득점자들을 차출해서 문제를 풀게 하니까 잘 풀겠죠.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난 뒤면 문제 더 잘 풉니다. 이유인즉 긴장도 안 하고 원래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뒤에서 훈수 두는 놈이 더 잘 두는 것처럼 여튼 이렇게 출제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건데 태아는 결론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배아, 태아가 뭔지 배아가 뭔지는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용어니까.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수정 후 2주가 지나야지만 착상을 하고 이제 태아로서 성장을 하는데 2주가 되기 전 아직까지 세포 분열 초창기에 있는 걸 배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안 된답니다. 그 말은 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청구하면 각하라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태아인지 배아인지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달라지죠. 즉 태아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정답 지문. 거의 1순위 정답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런 것들, 이런 논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정답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왜 정답 지문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튼 이런 것들 A급으로 암기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면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술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술의 자유라는 게 있죠. 뭔가 리얼리티하게 예술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근데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죠. 아니, 나는 예술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예술의 자유라는 건 헌법상 기본권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예술의 자유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애초에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까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평화적 생존권. 나는 평화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헌법상 기본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틀린 지문, 정답 지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생으로 그냥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아닌 것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된다고 하는 건 수천 개 판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도 아니라고 하는 판례만 개별적으로 단어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본권 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상 기본권인지 아닌지 뒤에 해당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당장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여튼 그런 식으로 이른바 정답 지문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지금 암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정답 지문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동그라미 해주시죠, 내지는 강조해 주시죠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편의상 필기를 할 때 강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론 뭐 색펜이라든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가지 색펜으로 계속 필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 첫 번째, 볼펜 색깔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력의 손실조차도 막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간색과 파란색, 적어도 두 가지 색깔 펜을 쓰는 게 너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쓰지 않고서는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 같다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인 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한 가지 색깔. 어차피 여러분들 이론서 같은 경우에 시험장까지 안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갈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서 얼마나 이쁘게 보이느냐가 관건이 아니죠. 최대한 내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지금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목적은 시험 전날 하루 만에 모든 과목들을 복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점점 더 분량을 줄여나가고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즉,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습을 할 때 내가 밑줄 처리하고 표시한 것만 보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형광펜을 쓰지 마시죠.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형광펜을 쓰면 항상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유인즉, 처음 볼 때는 와, 정답 지문이래, 와, 중요하대 라고 형광펜으로 빡빡 칠해놓으면 보기에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두 번째 볼 때 짜증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 볼 때는 정말로 어려운 줄 알고 형광펜 칠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건 뭐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형광펜에 칠해 있으면 그 자체에 시간을 더 뺐습니다. 그거 나도 모르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좀 싫습니다. 아우, 그때는 내가 중요한 건 줄 알고 체크했는데 지금 보니까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종종 나오냐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내가 형광펜 칠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이론서를 다시 한 번 더 마련해서 거기다가 옮겨서 적으면서 새롭게 이론을 정리하면 어떨까?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인즉, 이론서에다가 옮겨 적는 거 처음에 한 5장까지는 열심히 복습하면서 옮겨 적습니다. 근데 5장 넘어가는 순간 내용 안 봅니다. 그냥 밑줄 처리한 거 노가다로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광펜은 가급적 안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색깔 펜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동그라미 하거나 강조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왜 할까? 정답 지문이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정답이 왔다 갔다 한다. 동그라미 할 거고요. 그리고 단어 하나는 아니지만 그 한 문장이나 한 6개 정도의 구가 중요한 정답으로 출제된다. 그러면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따위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밑줄 처리를 해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왜 밑줄 처리하느냐? 정답 지문까지는 아닌데 그냥 지문, 들러리 지문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 경우에 따라서 나는 이거 전혀 안 보겠다. 상남자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모르는 지문 나오면 불안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밑줄 친 부분 읽어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래서 밑줄 처리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따라서 밑줄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로 묶어두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전부 다 밑줄 처리할 급은 아니고요. 정말 안 봐도 상관없는데 그냥 한 번쯤 복습할 때 읽어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체크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습을 할 때 나머지 내용 안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표시한 부분만 봐서 복습할 때 시간을 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더 빨리 보기 위해서고요. 그런 이유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론을 보실 때는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헌법은 예습을 안 하시는 걸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이유인즉 예습을 하면 실제로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3시간 봐도 별로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요. 그럼 괜히 짜증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어설프게 예습을 하면 예습한 거 나오네 라고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다가 저는 훅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넘어간 것 같아.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짜증나고 괜히 제가 싫어집니다. 저놈의 새끼는 왜 저 부분을 빨리 나가가지고. 가성비 안 좋은 예습을 하지 마시고요. 이론에 한해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 다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시기는 하시는데 복습을 할 때 만약에 4시간 내지는 적어도 3시간의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할 때 복습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밑줄 처리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넉넉히 읽어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전혀 시험에 도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처음에는 1시간 30분 정도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1시간,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한 45분 정도 복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요.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정답 지문이 암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말고 복습을 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 헌법의 개념과 분류인데요. 헌법이 뭐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헌법은 헌법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런 말 할까봐 그냥 앞에 깐 건데요. 헌법은 한마디로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건 이른바 법률 구조설에 따라서 법에 효력상 차등이 있습니다. 즉 헌법이 가장 우위의 법, 가장 상위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무슨 법으로 끝나거나 무슨 법률로 끝나는 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효력상 차등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법률이 헌법과 다르다, 헌법과 충돌된다. 그러면 이 법률은 이른바 위헌인 법률로서 얘는 날아가는 겁니다.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으로서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행정법에서는 시험 과목이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명령한다, order 이런 식으로 말하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즉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규범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이라고 하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이 법률하고 충돌된다. 그럼 그 대통령령은 효력이 부정됩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앞서 법률이 만약에 위헌이면 헌법재판소에서 날린다 그랬죠. 근데 요놈들은 법원에서 날립니다. 여튼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이건 아예 몰라도 되지만 그 하위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규범을 조례 또는 규칙이라고 하고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에 부합하는 명령은 흔히 실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냐 하면 이건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 끝나면 아 이건 국회에서 만들었구나. 그리고 무슨 법 시행령으로 끝나면 아 이건 대통령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도로교통법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도 하고 실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죠.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술을 퍼먹으면 즉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 내지는 면허 정지에 관한 기준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하위 명령에 위임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역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부르고요.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다시 중요한 내용 싹 다 아니고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즉 가장 중요한 법이고 가장 상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달락 통째로 사실은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밑줄 처리된 이유는 다른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정 승진 시험에서 들러리 지문 나온 적이 있어서 밑줄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헌법에 담기겠죠. 그래서 헌법의 개념 가볍게 보시고요. 1번 목차에 헌법의 양면성 제목 6글자에만 그냥 괄호로 묶어 두시죠. 헌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으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들러리 지문으로 그리고 한 15년쯤 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헌법은 이름 그대로 법이죠. 법. 근데 다른 법과 달리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왜 헌법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국민들의 합의로 우리는 대통령제 하자라고 해서 담았겠죠. 즉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담겨 있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양면성이라고 말하는데 달리 오답 포인트도 없고 정답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헌법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건 한 7, 8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90년대에는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판례 위주로 출제되다 보니까 출제 중요성이 훅 떨어진 건데 우선 양가로 1번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라는 5글자 밑줄 처리하시고요. 양가로 2번 제목에다가 체크하시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 조금 관련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객관식을 보죠. 객관식은 이른바 OX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객관식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 2개 서로 바꿔서 내는 건 공무원 시험 40년 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출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령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서로 바꿔서 낸다. 과거로부터 2개 있으면 야 이런 것까지 바꿔서 내? 라고 할 만큼 많이 바꿔서 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그 빈도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튼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 역시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법학 전반에서 형식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실질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물론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형식적 의미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결론이 똑같은 걸 형식적 의미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 형식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 즉 여기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도 실제 법전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1조부터 130까지 조문이 있습니다. 그걸 형식적 의미의 헌법. 누가 봐도 그건 헌법이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실제 헌법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야 이건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헌법에 들어갔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에이 그게 무슨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 어쩌고 저쩌고라는 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실질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런 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일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헌법전에 담아놨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하진 않는다. 이게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92년 3년의 마지막으로 나온 오답 포인트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일치한다. 틀린 질문. 경우에 따라서 헌법 전에 있지만 이건 너무 찌질해서 헌법에 담길 내용이 아니네. 즉 형식적 의미로는 헌법이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헌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 헌법에 안 담기고 법률의 형태로 있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냥 두 개 개념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굳이 체크를 할 내용 이제는 출제 안 되고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헌법 내용 첫 번째 줄 보시면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전이라는 세 글자의 밑줄 처리 따라서 하시죠. 즉 헌법 전에 있으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구나. 그리고 이와 비교해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국가의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정말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널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자. 사실 그 뒤에 내용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문으로는 아예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헌법전은 물론이고 뒷부분부터 밑줄 끝까지 괄호로만 묶어두시죠. 법률, 명령, 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도 심지어 관습, 법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내용이 정말 중요하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거 가볍게만 체크하시고 그나마 그 경찰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 체크를 하자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지금은 안 나오지만 바꿔서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첫 번째 항목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 형식이라는 두 글자에 또 밑줄 처리하시죠. 헌법 전에 있으면 즉 그 형식이 헌법이면 무조건 헌법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예,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두 번째 항목 내용이라는 첫 번째 그 두 글자에 밑줄 처리하시죠. 요거 과거에 한 20년도 더 전에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존재 형식에 따른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그럼 틀린 질문. 예,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공무원 시험, 기타 승진 시험에 나온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항목. 내용에 상관없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괄호로 묶어두시죠. 아무리 찌질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헌법 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 마지막 항목 보시면 밑줄 처리하시죠. 존재 형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실질적 의미로는 헌법이고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게 만약에 대통령령이다. 그럼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즉 형식에 따라서 효력이 좌우된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2015년까지도 지문에 출제된 적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기 4개를 만들어야 문제가 하나 구성되죠. 이 챕터에서 보기 4개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보기 4개를 억지로 만들면 되게 꾸질꾸질한 문제가 되어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로마자 2번. 그리고 밑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데 안 나온 지 20년 넘었습니다. 안 보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자 2번 헌법의 분류인데요. 예, 요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인 이유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은 역시 내용 두 번째 어절의 밑줄 처리하시죠. 헌법 전의 형식. 이거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뭐가 다르지? 이건 조금 다른 분류, 국가적인 분류입니다. 왜 우리 흔히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 우리는 실제로 헌법전이라는 헌법 조문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실제로 헌법전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헌법이 없나? 헌법은 있겠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걔네들은 나번 목차에 불문헌법 국가라고 부릅니다. 즉 애초에 헌법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그게 조문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관행이라든지 전통 이런 걸로 존재한다. 그런 걸 불문헌법. 그래서 정확히는 불문헌법 국가, 성문헌법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고 헌법전이라는 놈이 있죠. 그리고
연결 짓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전이 있지라고 표현해도 맞는 내용입니다. 오답 포인트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겠지만 2004년도에 판례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불문헌법 국가니까 전통, 관습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걔네들은 알아서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전이 있는데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을까? 라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의 다수설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헌법전이 있는데 무슨 불문헌법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 판례는 반대로 우리는 성문헌법 국가지만 불문헌법,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당시의 교수님들이 엄청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비판을 알 바 아니죠. 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우리는 판례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체크할 내용이지만 두 번째 줄 밑줄 부분 읽어보시죠.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은 존재한다. 그래서 관습헌법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관습헌법이 인정된다. 첫 번째 나오는 오답 포인트고요. 그리고 뒤에 판례에다가 체크하겠지만 만약에 관습헌법이 인정된다면 그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어떤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 세 번째 줄에 끝 두어 절부터 강조하시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동일한이라는 세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다가 메모하시죠. 어떻게 틀린 지문 나오느냐?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 2004년도에 판례가 나오고 수많은 회차에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죠. 이제는 조금 물이 빠져서 A급은 아니지만 요거 정답 대본입니다. C급 내지는 B급이긴 하지만 정답 대본이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즉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겁니다.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 참고로 보충적 효력이 뭔데? 안 묻습니다. 그래서 앞서 암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에는 성문 법률과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여튼 근데 관습법이라는 건 실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법률과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되면 무조건 성문법이 이깁니다. 즉 관습법은 성문법이랑 붙으면 무조건 지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성문법의 흠결을 메꾸는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우리 헌재는 관습 헌법의 경우에는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당시에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가 밑에 이어지는데요. 무슨 사례냐 하면 무슨 사례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양반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실제로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을 만듭니다. 즉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요. 근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으니까 헌법소원 들어갔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 그럼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했겠죠. 야 헌법전 어디를 찾아봐도 나도 변호사인데 헌법 아무리 찾아봐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조문은 없다. 그거 조문 없어도 관습헌법이다. 첫 번째 논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문헌법 국가지만 관습헌법이 인정되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근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인데 법률 나부랭이로 이걸 수도를 바꾼다는 건 헌법과 충돌되지 않느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요. 제가 이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막 흥분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도 헌법, 행정법, 공법을 전공해서 야 이런 판례를 봤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 이런 그로테스크한 판례가 헌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대학원 학생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만 옆에 후배한테 야 그로테스크가 뭐냐? 형 나중에 얘기해요. 여튼 당시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이따가 판례에서도 체크하겠지만 나오는 정답 포인트는 예, 요겁니다. 관습헌법이 인정된다. 우리는 성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리지만.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제목 우리나라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 밑줄 처리하시고 인정의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C급이지만 공무원 시험 등에서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습헌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그렇죠. 하지만 관습헌법이 인정이 된다. 사실 나머지 내용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성문헌법 국가이긴 하지만 모든 내용을 성문헌법에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습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내용 볼드 처리되어 있네요.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는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출 표시가 좀 박약하긴 하지만 실제 많은 시험에서 지문으로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뭐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관습헌법이 되느냐? 그건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럼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목차 양거로 2번 관습헌법의 헌법적 근거인데요. 네 번째 줄의 끝단어부터 강조하시죠. 앞서도 체크했지만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 동등한의 동그라미. 예, 보충적 그러면 틀린 지문 지워버렸네요. 예, 그래서 그거 요 판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정답 지문 나온 적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목차는 사실은 정답 지문으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관습헌법은 그러면 어떻게 성립되는데? 학자님들이 비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례가 처음으로 내세웁니다. 관습헌법이 뭐냐? 야, 그까이 거 대충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그런 원칙을 관습으로, 관행으로 인정이 되면 그게 관습헌법이겠지. 그래서 예, 목차를 나누어서 설실하는데 들러리 지문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법상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국민들이 당연하게 그걸 인정할 만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관행 내지는 법적 확신 이런 게 있으면 관습헌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차, 수도와 관련해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게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중간 부분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건 조금 엿먹으라고 어렵게 낼 때 종종 정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 지금 현재 국회가 상당 기관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판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시면 예, 두 번째 단락 한 8번째 어절쯤 되나요? 예, 위에서는 한 12번째 볼드 처리된 부분 보시면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여기서 밑줄 처리하시죠.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법부는 세종시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세 줄 아래에 밑줄 처리 안 되어 있는데 마지막 두 줄 보겠습니다. 이러한 뒷부분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여기서 밑줄 처리하시죠.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가 수도라는 것이 헌법적 관습 헌법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헌재가 설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 가지 형태로 틀린 지문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중요하다. 틀린 지문. 그래서 밑에 메모해 두시죠. 대통령 그리고 국회, 대통령 그 두 개를 동그라미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경찰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셔도
밑줄 처리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국무총리 소재 이건 X. 국무총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헌재가 여기서 판시를 했고요. 그 결과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국무총리 공간은 세종시에 가 있죠. 여튼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차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목차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5번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여부. 즉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헌법적인 사항, 관습 헌법이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 바 양가로 2번 7번째 줄에 볼드 처리되는 부분 밑줄 처리하시죠.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그리고 중간에 쌩까고 두 줄 아래에 네 번째 어절부터 관습 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라는 네 글자만 동그라미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결론 해당한다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이렇듯 우리는 관습헌법이 인정되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 맞고 그래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바 6번 만약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바꾸려면 6번 목차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문장 11번째 어절부터 보시면 밑줄 처리 또 하시죠.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이건 정답 지문이지만 앞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밑줄 처리만 하는 겁니다.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여기서부터 또 강조하시죠.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즉 수도를 만약에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헌법을. 법률 나부랭이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바꿔야 되는 바 그 다음 볼드 처리된 부분 5번째 줄에 이러한 뒷부분부터 괄호로만 묶어두시죠.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건 틀린 지문 낸 적은 없는데요. 틀린 지문 나올 포인트가 없습니다. 근데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 다만 만약에 우리 모든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서울은 수도가 아니야. 수도는 경주야.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면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지라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볼드 처리된 부분 또 괄호로만 묶어두시죠.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즉 국민의 확신이 있어야지 관습헌법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확신이 없어지면 걔는 법 조문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끈 떨어지는 바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오답 포인트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드 처리된 부분 그냥 그 뒷부분 읽어보시죠.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의 합의성이 소멸된다면 관습헌법도 효력이 상실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뒷부분 밑줄 처리하시죠.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인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맞는 지문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밑줄 처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밑줄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에 의하여 X 그리고 개정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헌법 사항을 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낼 때 국회직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법률 개정의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없다 맞는 지문. 그런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이 판례가 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는 결론을 냈고요. 여튼 중간 부분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마지막 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볼드 처리된 부분 역시 괄호로만 묶어두시죠.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 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이건 시험 지문에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데요. 이때까지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번 정도 모든 시험 통틀어서 들러리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해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래?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라고 헌재가 말했죠. 근데 어떻게 바꾸는데? 헌법전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없는데 그래서 기존의 성문헌법과 조금 다르다.
기존의 성문 헌법을 바꾸는 건 조문을 바꾸면 되죠. 근데 이건 조문이 없는 거니까 조문을 바꾸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헌법 조문을 새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경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관습헌법은 이와 반대되는 즉 다른 내용을 헌법에 새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어쨌든 헌법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지 절대로 법률의 방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그 다음 페이지에 6번 목차 마지막 두 줄 또 밑줄 처리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그리고 그 다음 볼드 처리된 부분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여만 한다. 요거 한다에 동그라미 하시고 공무원 시험 지방직증에서 지역적으로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만 틀린 지문 정답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7번 목차에만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수도 이전을 그리고 네 어제 건너뛰고 법률까지. 법률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법률로 하면 그 단락 마지막 줄에 단순 법률의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밑줄 처리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이건 공무원 시험에는 나온 적 없고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정답 지문 나온 적 있긴 한데요. 무슨 기본권이 침해되었는데 그래 위헌인 건 알겠어. 근데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론은 솔직히 반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애초에 헌법소원 돼? 무슨 기본권 침해됐어? 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말합니다.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 예,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면 국민투표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을진데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여튼 국민투표권 침해 그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판례 수도 이전 판례를 보셨고요. 예,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상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틀리게 끌고 갈까 봐 노파심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헌 맞았다고? 근데 실제로 지금 세종에 다 가 있잖아. 네, 그거 관련해서 시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수도 이전 법 이거 위헌 맞아서 날아갔습니다. 이 법은. 근데 실제로 지금 세종에 가 있죠. 그래서 이 위헌 맞은 법이 없어지고 나서 새롭게 법을 만듭니다.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듭니다. 즉 수도는 아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새로 세종에 만들게. 그랬더니 헌재에서 이번에는 이건 헌법상 위헌은 아니네. 수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도라는 말이 나온다. 수도 이전이라는 단어를 줬다. 위헌이다 라고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은 모든 판례가 다 정답으로 나올 수 있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뒤에 판례 나오면 합헌인지 위헌인지 암기해야 되나요? 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일일이 어떻게 다 암기해?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게 합헌이다,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암기하다가 암 걸립니다. 머리 터집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다 합헌이다. 위헌인 판례만 암기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 지금 이거 위헌인 판례죠. 암기 대상인 판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례 하나 보셨고요. 그 나머지 목차들 연성헌법, 경성헌법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양가로 3번도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헌법의 종류, 원론적인 내용 살펴보셨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헌법의 특질과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